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림검 대비 개념 강의 22번째 시간 조선 전기의 문화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유교의 나라인데요. 조선이 얼마나 성리학의 진심이었는지 조선 전기의 문화, 교육과 학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선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가 세운 나라입니다. 따라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는데요. 먼저 국가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습니다. 이 성균관은 사실 고려 말부터 사용되던 이름인데요. 고려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국자감에 있던 기술학부는 배제하고 오직 유학만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균관은 명륜당과 대성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명륜당은 학문을, 대성전은 제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성균관의 최고 관직은 대사성인데요. 정삼품 당상관이었던 이 관직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 총장쯤 되겠죠? 이러한 성균관이 고등교육을 담당했다면 중등교육을 담당한 사부학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만 공부를 할 순 없겠죠? 그래서 지방교육기관으로 향교를 두었는데요. 부목군 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됐으며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선의 교육기관으로 성균관과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국가주도의 관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사학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서원이 있는데요. 지방 사림들이 학문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만든 서원 역시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학문과 제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원인데요. 맨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고요. 학문을 정진할 수 있는 강당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제와 서재가 각각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서원 중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안양을 기리기 위해 세운 백운동 서원인데요. 이 백운동 서원은 이후 퇴계 이황의 건의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어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백운동 서원이랑 소수서원은 같은 곳입니다. 백운동 서원에 왕이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액, 즉 현판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즉 국가에서 서원을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액서원이 되면 국가로부터 면세특권과 함께 토지나 노비, 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많은 서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세운 이 서원은 이후 붕당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암튼 이렇게 조선의 양반들은 학문, 특히 성리학에 열정을 다했는데요. 이 조선 성리학의 양대 산맥이 있죠? 바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은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먼저 이황은 주자 서전료와 성학 10도라는 저서를 남기고요. 향촌사회의 귀약인 향약도 만드는데요. 이황이 만든 향약은 예안향약입니다. 이러한 이황은 기대승과 함께한 사단 칠정 논쟁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논쟁에서 결국 기대승의 주장을 인정하는 열려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황은 일본 성리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다 현실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던 율곡이인은 동호문답과 성학집요, 그리고 경목요결이라는 저서를 남겼고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인은 대동법의 시초가 되는 수미법을 주장했으며 서원향약을 만들어 향촌사회의 질서를 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전기의 교육과 학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조선의 문자입니다. 고려의 금속활자는 조선에 들어서 더욱 발전하는데요. 태종이 조선의 인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를 이용해 개미자를 주조합니다. 이후 세종 때인 갑인년에는 갑인자를 만들면서 조선의 편찬 사업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트의 핵심은 바로 훈민정음의 반포인데요.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은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애민정신을 가지고 만든 우리의 문자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훈민정음. 이러한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은 바로 용비어 청가인데요. 세종은 이 용비어 청가를 통해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또 백성들의 윤리서인 삼강행실도 역시 훈민정음을 이용해 편찬했는데요. 삼강행실도에는 충신과 효자, 연려의 이야기가 그림과 한글, 한문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서로는 16세기에 간행된 이륜행실도도 있었다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조선 전기의 법전과 역사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조선의 법전하면 역시나 경국대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성종이지만 사실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성종은 국가 행사에 필요한 5가지 의례를 정리해 국조오례일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 전기의 역사서로는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와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진 고려사, 그리고 편년체 방식으로 쓰여진 고려사전류가 있는데요. 이 편년체라는 건 시간 순서에 따라 저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편년체로 쓴 조선의 대표적인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실록은 춘추관에서 집필했는데요. 태조에서부터 철종까지의 역사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의 모든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고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의 통사를 쓴 동국통감은 성종 때 서거정이 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거정은 동문선이라는 시집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사림들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 쓰여진 기자실기라는 역사서도 있는데요. 이 책은 율곡 이이의 작품으로 중국의 성인이 우리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지리서와 지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태종 때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요. 딱 봐도 중국이 엄청 크죠? 하지만 조선도 만만치 않은데요. 상당히 중국 중심이면서도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지도는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는 지방의 연역과 인물,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 승람이 편찬되는데요. 중종 때 이를 보완한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 편찬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조선의 불교입니다. 조선은 고려와는 다르게 숭유억불이라 하여 불교를 억압하는데요. 이는 조선의 건국 세력이 성리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숭유억불 정책으로는 먼저 도첩제가 있습니다. 도첩제란 일종의 승려 자격증 같은 건데요. 출가를 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해 일반 백성들의 출가를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세종 때는 불교의 교단을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숭유억불 정책에도 오랜 기간 신앙으로 자리 잡은 불교가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특히 세종은 자신의 비인 소원왕후를 추모하기 위해 석가의 일대기를 쓴 석보상절을 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석보상절을 쓴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이러한 수양대군은 이후 쿠데타를 통해 세조가 되죠. 그리고 더욱 불교에 심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조는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기구인 간경도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은 건국 초 15세기에 국력의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을 쏟았는데요. 먼저 천문과 역법 분야에서는 태조 때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요. 이게 고구려 천문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역법서로는 세종 때 이순지 등이 만든 칠정산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칠정산은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해력을 참고하여 한양을 중심으로 만든 역법서라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더 이상 외국의 달력을 빌려오지 않고 우리의 달력을 만들어 자주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에서는 일종의 의학백과사전인 의방유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중심으로 쓴 향약집성방 또한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기존의 의서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재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를 사용하겠다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농서에서 역시 자주성을 드러내는 농사직서를 편찬했는데요. 이 또한 세종 때 만들어진 농서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정리한 책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칠정산과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이 3가지는 모두 세종 때 간행된 것들이며 우리의 민족성과 자주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트로 묶여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서에서는 성종 때 강희맹이 쓴 금양잠록이라는 책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또 과학기술하면 세종 때 활동한 장영실이란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장영실은 칠구기와 자경루, 앙부일구 등을 만들었는데요. 자경루는 물시계, 앙부일구는 해시계입니다. 또 무기제조 기술도 발전하는데요. 고려 말에 활동했던 최무선의 아들인 최혜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화약무기 제작에 크게 공헌했으며 이러한 최혜산이 만든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화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차를 개량해 다연발 로켓병기인 신기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기제조 기술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건축과 예술입니다. 먼저 건축에서는 조선의 궁궐을 좀 기억하셔야겠죠? 너무 유명한 경복궁,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면서 후기의 왕들은 창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선에 건축하면 해인사 장경판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억나시죠?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서원, 이 서원은 앞서 교육기관 부분에서도 언급드렸었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서원과 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창덕궁과 종묘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바로 조선 전기의 불탑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이 탑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그대로 본따 만든 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공예인데요. 공예에서는 15세기 분청사기가 유행합니다. 소박하지만 힘이 있는 자유분방한 무늬가 특징적인데요. 이러한 분청사기는 16세기 사림의 세상이 되면서 백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백자는 선비들의 고결함을 상징하는데요. 아주 깨끗하죠? 또 그림에는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가 있는데요. 이 몽유도원도는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의 꿈을 묘사한 작품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자연은 상상 속의 자연입니다. 그리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역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연을 벗삼은 인물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6세기에 유행한 사군자인데요. 매난국죽을 통해 선비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요. 신사임당의 초충도 역시 16세기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는 음악인데요. 음악에서는 성종 때의 악학괴범을 기억해 주세요. 이 악학괴범은 궁중의 음악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의 문학에서는 김시습이 쓴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조선 중기 가사문학의 대가인 정철의 관동별곡과 삼이인곡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선 전기의 문화도 내용이 많으니까요. 사진 자료 많이 보시면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